아들 내외를 빗길 사고로 잃은 저는 67살 할머니 박영숙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폐지를 주워 키우는 10살 손주 민준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아이의 재능이 드러났습니다. 10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한 절대음감이라는 말을 들은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 사연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읽은 한 남자가 찾아왔죠. 모든 걸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문화예술 영재후원재단 이사장. 저는 선택해야 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손주를 품에 안고 살 것인지, 손주의 미래를 위해 이 아이를 남의 집으로 보내야 할 것인지. 이 이야기는 10살 바이올린 천재 손주와 폐지 줍는 할머니인 저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이미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낡은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죠. 제 인생도 저 바퀴처럼 삐걱거리며 굴러왔습니다. 67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손등에 굵은 핏줄이 리어카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도드라졌습니다. 허리는 이미 오래전에 굽었고 작은 체구는 리어카보다도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민준이가 있으니까요.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뒤에서 가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제 리어카를 밀고 있었어요. 마른 체구에 큰 눈망울, 저를 닮아 작은 아이였죠. 민준아, 집에 들어가 자거라. 학교 늦겠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착할까요? 부모도 없는 아이가 할머니 폐지 줍는 걸 도우러 새벽에 일어나다니요. 골목 어귀의 가로등 아래서 저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쳐다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매일 아침 저를 따라 나섰죠. 할머니가 혼자서도 잘하니까 넌 들어가 자거라. 응? 할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민준이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죽은 아들 석호를 닮았어요. 저도 똑같이 고집스러웠던 아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전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겨우 15,000원어치 폐지를 주었어요. 손바닥에 쥐어진 돈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이걸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부엌 구석에서 라면을 끓이며 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라면이에요. 가끔은 계란 하나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란도 요즘 비싸더군요. 할머니는 안 드세요? 할미는 배 안 고파. 너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봐, 폐지 줍는 할머니 손주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까봐, 이 아이만큼은 주눅 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저는 방 한쪽을 쳐다봤어요. 거기엔 아들 내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옆에는 누렇게 변한 신문 스크랩이 있었죠. 빗길 교통사고, 30대 부부 사망. 5년 전 기사였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 간 뒤 저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아들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액자 속 석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장례식장의 창백한 얼굴이었는데, 석호야.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만 안 했어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주말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이요. 석호야, 엄마가 민준이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 주말에 대전 좀 내려올 수 있겠니? 엄마, 날씨가 안 좋다던데요. 비 온대요. 그래도 오면 안 될까? 요새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그러고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주말에 내려갈게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날 오후 아들 내외는 민준이를 데리고 제게 왔어요. 민준이는 제품에 안겨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할머니 보고 싶었다고, 할머니한테 보여줄 그림도 그려왔다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반찬거리 좀 사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것 없어.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괜찮아요. 민준이 좋아하는 것도 사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아들 내외는 민준이를 제품에 남겨두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빗길이었습니다. 마트 가는 길에 진입로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했죠. 아들 내외는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민준이는 제품에 안겨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어요. 부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내가 아들을 죽인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말을 5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날 비도 왔는데 내가 보고 싶다고만 안 했어도. 석호야, 미안하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교과서를 두고 간 모양이에요. 다시 가지러 온 거죠. 제가 우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민준이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아이는 거기 서서 할머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민준이와 함께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간 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붕어빵 냄새를 맡으며 걷는 게 다였죠. 그때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케이스를 열어놓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바이올린 소리에 빠져들었죠. 민준아, 가자. 제가 손을 잡아 끌었지만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라, 미, 도, 솔. 허밍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바이올린 선율을 그대로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연주하던 여자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쳐다봤죠. 어머, 네가 이 곡을 알아?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혹시 절대음감이니? 절대. 뭐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한 재능이에요. 이 아이 정말 대단한걸요? 여자는 신기한 듯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또다시 정확하게 음을 따라 불렀죠. 할머니, 이 아이 꼭 음악 교육시키셔야 해요. 이런 재능은 정말 드물어요. 여자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재능이라고요? 우리 민준이한테 그런 재능이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절대음감을 검색했죠. 화면에 글자들이 떴습니다. 절대음감은 음악적 천재성의 표시. 조기 교육 필수. 레슨비 월 50만 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0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생활비보다 많았습니다. 방 월세가 30만 원인데 어떻게 50만 원을 레슨비로 쓸 수 있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괜찮아. 민준아, 너 바이올린 배우고 싶니? 민준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죠. 민준이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힘들까봐,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 아이는 자기 욕망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 방문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살그머니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민준이는 휴대폰으로 바이올린 연주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손가락을 올려 운지 연습을 하고 있었죠. 소리 없이 조용히 혼자서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슈퍼에 들렀어요. 물 한 병을 사러 간 거였죠. 영숙 씨, 요즘 어때요? 슈퍼 주인 경희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10년 지기 이웃이었어요. 제가 폐지 주울 때마다 물 한 병씩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이죠. 민준이 잘 크고 있죠? 착한 아이야. 네. 너무 착해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일을 털어놨죠. 민준이의 절대음감, 바이올린 레슨비 이야기까지요. 경희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 씨, 요즘 영재 후원한다는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사기꾼이요? 네, TV에서 봤어요. 가난한 집 영재들 찾아다니면서 후원해준다고 속이고 돈 뜯어가는 사람들 있대요. 누가 우리 민준이 같은 애를 봐주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막막함을 알려야겠다고요. 민준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 재능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지. 방구석에 앉아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매일 폐지를 주우며 듣는 제 유일한 친구 같은 방송이었죠. 마침 진행자가 한숨 섞인 사연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라도 말해보자. 믿져야 본전이지. 저는 민준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알림장 뒤편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몽당 연필을 꺼내들었죠. 굽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제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제목 10살 손주의 재능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폐지를 주어 10살 손주와 겨우 살아가는 67세 할머니입니다. 손주 부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레슨비가 월 50만 원이라던데 그래도 이 아이의 재능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로 종이가 얼룩덜룩했습니다. 경희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사기꾼 조심하세요. 하지만 저는 봉투에 풀을 붙였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민준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지나던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영숙 할머니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할머니의 안타까운 편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영재 후원 재단 이사장 박재혁입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할머니. 손주분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저희 같은 사람을 도와주신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떨림이었어요. 물론이죠. 내일 할머니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전화를 끄는 박재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요. 다음 날 오후 2시 띵동 소리와 함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문을 열었죠. 오늘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하고 또 청소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이불도 햇볕에 널었고요. 그래도 초라했어요. 좁디 좁은 월세방이 더 작아 보였죠. 문을 여니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명함 케이스를 들고 있었죠. 박영숙 할머니시죠? 저는 문화예술 영재후원재단 이사장 박재혁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금박으로 문화예술 영재후원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원장은 좁은 방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손주 하나 키우는 건데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박 원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민준이는 방 구석에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뒤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낯선 손님이 오자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민준이구나. 안녕? 박 원장이 부드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만 까닥였어요. 할머니, 제가 민준이 재능을 직접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박 원장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피아노 건반이 나타났어요. 민준아, 이 소리 들어볼래? 탁! 한 음이 울렸습니다. 도. 민준이가 즉시 대답했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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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솔, 시. 박 원장은 점점 빠르게 무작위로 음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음이었어요. 민준이는 모두 정확하게 맞췄죠. 박 원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진짜 놀란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정말 천재입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10,000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한 재능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이 정도 수준은 정말 드물어요. 박 원장은 민준이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제가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걸요? 네. 바이올린 레슨, 악기 구입, 콩쿠르 준비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전부 무료라고요? 정말이세요? 저희한테 그런 은혜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요. 할머니,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돕는 거죠. 박 원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웃음이 멈췄어요. 제 심장도 함께 멈춘 것 같았죠. 조건이요? 네. 방송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방송이요? 우리 재단 후원자들에게 보여줘야 후원금이 나오거든요. 민준이처럼 재능 있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우리 재단이 어떻게 돕고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박 원장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주 작은 지역 방송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저희가 방송에 나간다고요? 네, 그게 어렵나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방송 나가기 싫은데요. 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는 원래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죠. 박 원장은 민준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선을 맞추며 말했어요. 민준아, 방송 나가면 할머니가 더 이상 폐지 안 주우셔도 돼.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네가 방송 나가서 바이올린 잘 켜는 모습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그럼 할머니는 힘든 일 안 하셔도 되는 거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알 수 없었죠. 할머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 명함 드릴게요. 박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어요. 아, 참. 민준이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선물이요? 네. 아이가 연습할 바이올린이요. 제 차에 하나 있거든요. 박 원장은 밖으로 나가더니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검은 케이스를 열자 반짝이는 바이올린이 나타났어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30만 원 정도 하는데 걱정 마세요. 선물입니다. 민준이는 바이올린을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무언가를 갈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움츠리길 반복했어요. 만져봐도 돼요? 물론이지. 네 거야. 박 원장이 바이올린을 민준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제 연락처 저장해 두세요. 언제든 전화 주세요. 박 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바이올린을 안고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거 정말 가져도 돼요? 응. 그분이 주신 거니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슈퍼 아줌마 경희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기꾼 조심하세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오늘 그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어. 뭐, 벌써 왔어? 조심해야 한다니까. 경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 같던데. 민준이 바이올린도 사줬어. 공짜로? 응, 선물이래. 영숙 씨, 그게 바로 미끼야. 처음엔 다 그래. 나중에 방송 내보내고 후원금 가로챈다니까. 하지만 내 친구 딸도 똑같았어. 피아노 사준다고 레슨비 대준다고 하더니 나중에 다 사기였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는 혼자 있다가 문을 열었어요. 박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안녕? 할머니 계시니? 아니요, 폐지 주우러 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아저씨가 잠깐만 기다려도 될까? 박 원장은 허락도 받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민준아, 바이올린 연습 잘하고 있니? 네, 조금씩이요. 그래, 아저씨한테 한번 켜줄래? 민준이는 바이올린을 꺼내 서툴게 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유튜브로 독학한 게 전부였지만 음은 정확했어요. 박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네. 민준아, 아저씨가 선물 하나 더 줄게.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둘만의 비밀. 알았지? 왜요? 할머니가 아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깜짝 선물로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원장은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민준아, 방송 인터뷰 얘기 기억하지? 네. 할머니가 아직 결정 안 하셨는데 사실 민준이 네가 하고 싶다고 말하면 할머니도 하실 거야. 하지만 저는 민준아,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폐지 주우시는 거 알지?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춥고 힘들잖아. 할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방송 나가서 후원금 받으면 할머니 그 일 안 하셔도 돼. 네가 할머니 도와드리는 거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응. 아저씨가 약속할게. 방송만 잘하면 할머니는 편해지실 거야. 박 원장은 민준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할머니한테는 우리 얘기한 거 비밀이야. 알았지? 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저를 쳐다보다가 시선을 피했어요.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에는 뭔가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방송 인터뷰 말인데요. 네, 결정하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경희의 경고와 민준이의 재능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 원장의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졌어요. 민준이의 재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재능은 지금 이 순간에만 빛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할머니, 이 가난 속에서 민준이를 그냥 두신다면 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아이의 재능을 죽이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민준이를 사랑하신다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세요.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서 하루만 5,000원 버시잖아요. 그걸로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겠어요? 박 원장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진실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사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음악하시는 부유한 가정인데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입양이요? 네. 민준이 같은 재능 있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세요. 그 집에서 자라면 민준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손주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드시잖아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시면 제가 그렇게 형편없는 할미인가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 나가시면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후원금 나오면 민준이 교육시킬 수 있고 할머니도 편해지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제가 민준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제가 민준이 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날 밤 민준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나와 귀를 기울였어요. 민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작은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부모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잘할게요. 할머니 힘들게 안 할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방문을 열었어요. 민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죠. 민준아, 할머니.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방송 나갈게요. 뭐? 제가 방송 나가서 잘할게요. 그럼 할머니 폐지 안 주우셔도 되잖아요. 민준아, 넌 왜? 할머니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는 거 알아요.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할머니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요. 민준아, 할미는 괜찮아. 넌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할미가 지킬게. 민준이를 할미가 꼭 지킬 거야.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제가 민준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네. 방송 나가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 원장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대로 결정한 걸까? 같은 시각 차 안에서 박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 계획대로 진행돼. 이틀 후에 계약서 가지고 가. 알겠습니다. 이번엔 목표 금액이 절대음감 천재면 5억은 가능해. 박 원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또 한 건 제대로 걸렸어. 이틀 후 오전 10시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 원장이 아니었어요. 날카로운 인상의 40대 남자가 서 있었죠. 검은 정장에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 댁 맞으시죠? 저는 재단에서 나온 최민수 실장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박 원장처럼 따뜻하지 않았죠. 네, 들어오세요. 최 실장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휙 둘러보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계약서 작성하러 왔습니다. 계약서요? 네. 방송 출연 동의서하고 후원금 관리 위임 동의서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인쇄된 종이들이었어요.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서류를 읽어보려 하자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글자 작으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첫 번째는 방송 출연 동의서입니다. 민준이가 방송에 나가는 거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이 아래 작은 글씨는 뭔가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최 실장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건 법적인 내용이라 복잡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도 읽어보고 싶은데요. 제 고집에 최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지금 이거 안 하시면 방송 취소됩니다. 박 원장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시간 낭비하시게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인을 읽어드릴까요? 의린 보호자는 방송 출연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갑인 재단에게 위임하며 최 실장은 빠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후원금 관리 위임 동의서입니다. 후원금을 왜 재단에서 관리해요? 전문적으로 관리해드리는 겁니다. 할머니가 직접 하시면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그래도 제가 직접 최 실장의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오늘 안 하시면 방송 취소됩니다. 그럼 민준이 교육도 없고 바이올린도 회수해야 하는데요. 바이올린을요? 당연하죠. 박 원장님이 벌써 30만 원 투자하셨는데 안 하시려면 돈부터 갚으셔야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은 지금 당장은 없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바이올린 회수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민준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 움찔했죠. 민준아, 바이올린 어디 있니? 최 실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바이올린 가져와. 최 실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방으로 뛰어가더니 바이올린을 꼭 안고 나왔어요. 싫어요. 이건 제 거예요. 돈 갚으시든지 계약하시든지 선택하세요, 할머니. 최 실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어요. 민준이의 모습을 보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명을 했죠. 최 실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방송 촬영은 모레 오전 10시입니다. 방송국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날 오후 저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기 박씨 할머니 온다. 쉿, 작게 얘기해. 하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손주가 영재래. 근데 할머니가 돈 벌려고 방송 내보낸대. 에이, 가난한 주제에 무슨 영재 교육. 폐지나 주우면서. 내가 들었는데 할머니가 키우기 힘드니까 입양 보낸다던데? 불쌍한 것.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리어카를 끌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참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죠. 내가 정말 민준이를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5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구청 명찰을 달고 있었죠. 박영숙 할머니시죠? 네. 누구시죠? 구청 아동보호 담당 정수진입니다. 여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0세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민준이를 제가 잘 키우는데 아동이 학교 마치고 할머니 일 도와준다는데 이건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요? 민준이가 제 일을 도와주는 건 가끔이고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정수진은 허락도 받지 않고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 낡은 가구, 곰팡이 핀 벽지. 정수진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이 환경이 아동 양육에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가난하긴 해도 민준이한테 최선을 다하는데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환경에서 영재 아동을 키우시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수진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규정대로 말하는 공무원의 목소리였죠. 아동복지 차원에서 다른 가정으로 위탁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하는 겁니다. 민준이는 제 손주예요. 절대 보낼 수 없어요. 2주 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환경 개선 안 되면 조치 취해야 합니다. 정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슈퍼로 갔습니다. 경희를 만나야 했어요. 경희야. 제 얼굴을 본 경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계약서, 동네 뒷담화, 구청 직원까지.
경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숙 씨, 그거 완전히 사기야. 구청 신고도 아마 그 박 원장이 한 거야. 뭐라고? 그렇게 압박을 넣는 거야. 할머니가 겁먹어서 방송 나가게 만들려고.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내가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 그 친구 딸도 똑같이 당했다니까. 경희는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경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김선미 씨라고 내 친구 딸인데 지금 만날 수 있대. 직접 얘기 들어봐. 30분 후 저는 경희와 함께 작은 카페에서 김선미를 만났습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지친 얼굴에 단발머리, 평범한 옷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미입니다. 저는 박영숙이에요. 제 얘기 들으셨죠? 네. 제 딸도 5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김선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피아노 영재였어요. 박 원장이 똑같은 말 했죠. 무료 교육, 후원금 지원, 방송 출연. 그래서요? 방송 나가고 한 달 만에 1억 가까운 후원금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딸을 응원한다며 돈을 보냈죠. 그럼 그 돈은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박 원장이 가로챘어요. 김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써 있었대요. 모든 후원금은 재단이 관리하며 교육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은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는요? 했죠.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리됐어요.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뒤로 제 딸은 피아노를 그만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으니까. 방송에 나온 게 트라우마가 됐죠. 김선미는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당장 손 떼세요. 방송 나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그럼 변호사 선임하셔야 해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멍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야 했어요. 박 원장님, 저 다시 생각해보니 방송은 안 할래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요? 벌써 방송국 섭외 다 됐는데. 그냥 민준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럼 30만 원 돌려주세요. 바이올린 값이요. 돈은 지금은 없는데요. 그리고 구청에서 또 나갈 겁니다. 제가 막아드릴 수도 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방송 나가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후원금 나오면 집도 이사 가시고 환경 개선하시면 구청에서 뭐라고 안 하죠. 하지만 생각 잘하세요.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만 원. 어떻게 구하지? 구청에서 또 오면 정말 민준이를 빼앗기는 거 아닐까? 그날 저녁 저는 억지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30만 원을 모아야 했어요. 하루만 5천 원씩이면 20일은 걸려요. 하지만 내일까지 대답해야 하는데 리어카를 끌며 걸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민준이는 보낼 수 없어. 절대. 중얼거리며 폐지를 주었어요. 한 장, 두 장. 손에 쥐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시야가 흐려졌죠. 그리고 쿵. 저는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영숙 씨,
멀리서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옆에서 경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영숙 씨, 정신 들어?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길에서 쓰러져서 내가 구급차 불렀어.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과로입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 필요합니다. 입원은 무슨, 돈이 얼마인데. 집에 가야죠. 저는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영숙 씨, 이러다 큰일 나. 좀 쉬어야지. 민준이 혼자 있는데. 민준이는 내가 데려올게. 걱정 마. 경희가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민준이 지켜야 하는데. 1시간 후 민준이가 경희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울면서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할머니 힘들게 했어요. 아니야, 민준아. 할미 괜찮아. 민준이를 안고 있는데 복도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준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박 원장이었죠. 민준이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나 박 원장 아저씨야. 할머니 쓰러지셨다며? 네. 병원에 계세요. 병원비 걱정되지?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어. 민준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요? 응. 그런데 방송 인터뷰는 해야 해. 할머니가 안 한다고 하셨는데. 할머니 몰래 하자. 방송 나가서 후원금 받으면 할머니 병원비도 내고 바이올린도 계속 배울 수 있어. 박 원장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너 안 보내도 되고 구청에서도 안 와. 정말요? 응. 아저씨가 약속할게. 할머니한테는 비밀로 하는 거야. 나중에 성공하면 더 기뻐하실 거야. 민준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좋아. 모레 아침 9시에 방송국 앞에서 만나자. 할머니한테는 학교 간다고 말하고. 네. 전화를 끊고 민준이는 복도 창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경희는 김선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 박 원장 증거 찾아야 해요. 이번엔 막아야 해요. 제가 당시 녹음 파일 있어요. 경찰에 다시 제출해 볼게요. 그리고 내일 방송국이 어딘지 알아낼 수 있어요? 박 원장을 미행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엔 꼭 막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김선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아이는 당하지 않게 해야 해. 그날 밤 병실에서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민준이 사랑해. 민준이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결심이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 지킬게요. 방송만 잘하면 할머니가 편해지실 거예요. 복도 끝에서 박 원장은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다. 방송 잘 끝내면 5억은 따놓은 당상이야. 알겠습니다. 모레 방송국에서 뵙죠. 할머니는 병원에 있으니까 완벽해. 애만 데리고 가면 돼. 박 원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같은 순간 이경희와 김선미가 그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민준이가 할머니를 위해 혼자 결심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9시 지역 방송국 스튜디오. 민준이는 박 원장 차를 타고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침 일찍 민준이가 할머니 학교 가요라고 말하고 나간 줄만 알았죠.
병원에서 지낸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준이는 대기실에서 떨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박 원장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준아, 긴장하지 마. 잘하면 할머니 병원비 걱정 없어. 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 안은 환했습니다. 카메라 세대, 조명, 관객석에 앉은 30명 정도의 사람들. 민준이는 이런 곳에 처음 와봤어요. 오늘 재능을 찾아서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PD가 밝게 말했습니다. 절대음감을 가진 10살 소년 강민준 군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중앙에 섰어요. 같은 시각 저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불안이 엄습했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저희 손주 어디 갔어요? 아침 일찍 학교 간다고 나갔던데요. 학교?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민준아.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바로 그때 경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 민준이가 지금 방송국 간 것 같아. 뭐라고요? 김선미 씨가 박 원장 미행해서 방송국 위치 알아냈어요. 가야 해. 저는 병원복 차림으로 경희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민준아, 제발 무사해라. 스튜디오에서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민준군,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면서요? PD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네. 부모님이 안 계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었겠어요. 할머니가 폐지 주우신다면서요? 네. 할머니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민준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관객석에서 동정 어린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박 원장은 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죠? 절대음감이라면서요? 네, 제가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건 요즘에 알았어요. 그럼 우리 관객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PD가 바이올린 앞으로 민준이를 안내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집었어요. 박 원장이 며칠 전에 준 그 바이올린이었죠. 민준아, 할머니 생각하면서 연주해봐. PD의 말에 민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리어카 끄시는 모습, 라면 하나를 자기는 안 드시고, 민준이한테만 주시던 모습, 영정 앞에서 우시던 모습. 민준이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죠. 바로 그때 쾅!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였어요. 병원복 차림으로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민준이가 연주를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저는 민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박 원장이 막아섰어요. 할머니, 지금 방송 중인데요. 방송은 무슨 방송? 내 손주 데리고 집에 갈 거야. PD가 당황해서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손에 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경희와 김선미가 준 증거 자료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스튜디오가 웅성거렸습니다. 지난 5년간 7명의 아이를 이용해서 후원금을 가로챘어요. 박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지신 것 같은데. 헛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 김선미가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김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제 딸도 5년 전 이 사람한테 당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요. PD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는 증거가 있어요. 김선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스튜디오 스피커로 박 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후원금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20% 정도는 제 운영비로 가져가고 이건 교육비 명목으로 사용할 겁니다. 어차피 계약서에 다 써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관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뭐야, 저거 사기꾼이잖아.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박 원장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김선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제 딸한테서 가져간 후원금만 1억이에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건 교육비로 사용한 거라고. 계약서에. 무슨 교육비. 레슨 3번 하고 끝이었잖아요. 스튜디오 문이 또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경위가 미리 신고했던 겁니다. 박 원장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막았죠. 박재혁 씨 사기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라니까요. 박 원장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경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 원장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뭘 알아?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나도 똑같았어. 나도 가난했고 재능이 있었어. 뭔 소리예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30년 전 나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그 순간 저는 박 원장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상처였어요. 깊은 상처. 박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전국 콩쿠르 1등 했어. 해외 유학 기회도 받았지. 그런데 왜? 가난 때문에 포기했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박 원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나한테도 후원자가 나타났어. 유학 보내준다. 모든 걸 지원해준다고 했어. 그래서요? 사기였어. 그 사람이 후원금 가로채고 도망갔어.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로 나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 바이올린도 팔았어. 음악도 때려쳤지. 박 원장은 울고 있었어요. 나는 재능이 있었어. 나도 꿈이 있었다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고통받게 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원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도 똑같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가난이 아이를 죽인다고. 민준이도 결국 가난 때문에 망가질 거야.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박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과 나는 달라요. 뭐가 달라?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은 줄 수 있어요. 당신은 돈을 빼앗겼지만 나는 사랑을 빼앗긴 적 없어요. 박 원장이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꼭 안았어요. 민준아, 할머니, 젖음이 됐죠? 제가 할머니 힘들게 했죠?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저는 민준이를 더 꼭 안았어요. 넌 내 인생의 전부야. 할미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할머니, 저 바이올린 필요 없어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민준이와 저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관객들도 스태프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카메라는 그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박 원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PD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장면을 그대로 방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라 PD를 쳐다봤어요. 저희 이야기요? 네. 사기 사건 고발과 함께 할머니와 민준 군의 진짜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요. PD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손주를 지킨 할머니의 이야기요. 그런데 저희가 방송 나가면 도움이 되나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후원이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요. 방송이 나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함께 좁은 월세방에서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재 후원 사기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박재혁 씨는 지난 5년간 7명의 영재 아동을 이용해 총 3억 원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박 원장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저와 민준이가 안고 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가난이 재능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재능을 살렸으니까. SNS가 난리였대요. 경희가 휴대폰으로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와 손주, 절대 음감소년, 진짜 사랑,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고 했어요. 영숙 씨, 벌써 기사가 100개 넘게 나왔어. 경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있었어요. 민준아, 우리 잘한 걸까?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민준이를 어떻게 키울지 여전히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도 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 바이올린 계속 배우고 싶어요. 응. 할미가 방법을 찾아볼게. 어떻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의 꿈을 지켜줄 거예요. 그게 제가 죽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TV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 할머니시죠? 저는 전화 너머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무슨 제안인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 할머니시죠? 저는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방송 보고 연락드렸어요. 목소리가 온화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죠. 무슨 일로 연락하셨는지. 제가 민준 군의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요? 네. 40년간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지만 민준이를 가르치고 싶어서요. 또 사기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슨비는 얼마나 하시나요? 무료입니다. 무료라니요? 왜 저희를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오히려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배우신다고요? 네. 민준이한테서 진짜 음악이 뭔지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일 후 서정민 교수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흰 머리에 온화한 눈빛,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계셨어요.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준이도 안녕? 서정민 교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 원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교수님, 정말 저희한테 돈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왜? 서정민 교수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40년간 수많은 천재를 가르쳤습니다. 다들 기교는 완벽했죠. 하지만 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영혼이 없었어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진심은 가르칠 수 없더군요. 민준이를 바라보는 교수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방송에서 민준이를 봤을 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음악엔 사랑이 있다는 걸요. 사랑이요? 네.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요. 그게 진짜 음악입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민준이의 재능을 지킨 건 바이올린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교수님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싶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눈에는 기대가 가득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일주일에 3번,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서정민 교수가 돌아간 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꿈 같아요. 할미도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행복이 계속될까? 그날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사람들의 도움이 쏟아졌어요.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했고 50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사줬죠. 영숙 씨, 이거 우리 동네 자랑이야. 민준이 잘 컸으면 좋겠어. 슈퍼 아주머니 경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새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제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럼 민준아, 다들 네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야. 구청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아동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시면 매달 생활비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죠. 리어카는 현관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안 주워도 되는데. 민준이가 리어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도 할미는 일하는 게 익숙해서 사실 무서웠어요. 이 행복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요. 서정민 교수의 레슨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 교수님은 우리 좁은 집에 찾아오셨어요. 민준아, 바이올린은 단순히 줄을 켜는 악기가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마음을 담는 악기지. 교수님은 민준이에게 기교가 아니라 감정을 가르쳤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켜봐.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신 사랑을 떠올리면서 민준이가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서툴렀지만 깊었습니다. 저는 듣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 그거야. 그게 진짜 음악이란다. 교수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민준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습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2시간씩 바이올린을 켰죠. 동네 사람들은 가끔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며 멈춰 섰어요. 민준이 소리 들려? 정말 잘하네. 우리 동네 영재야, 영재. 저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습관을 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았죠. 민준이는 제게 자주 말했어요. 할머니, 저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음악에 담을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가끔 숨이 찼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죠. 허리도 더 굽었습니다. 조금만 더. 민준이가 무대에 설 때까지만. 1년 후 가을,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공고가 났습니다. 서정민 교수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민준아, 이 대회에 나가볼까? 전국 대회요? 민준이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제 준비됐어.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네. 민준이가 원한다면요. 민준이는 긴장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민준이는 할 수 있어. 저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차가웠어요.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 큰 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서정민 교수님, 경희, 김선미사, 동네 주민들과 함께 객석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대기실에서 떨고 있었대요. 교수님이 가서 위로해 주셨죠. 민준아, 긴장하지 마. 할머니 생각하면서 켜. 그럼 돼. 드디어 민준이 차례가 됐습니다. 11살 민준이가 무대에 올랐어요. 작은 체구에 너무 큰 무대였죠. 조명이 민준이를 비췄습니다. 민준이는 관객석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미소 지었죠. 마이크를 잡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이 곡은 제 할머니께 바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가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켜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음악이 홀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기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를 향한 사랑, 부모를 향한 그리움, 삶의 아픔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하는 민준이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관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경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울고 있었죠. 교수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5분간의 연주가 끝났을 때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민준이는 무대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환하게 웃었죠. 저는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아, 할미는 정말 행복하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연주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음악의 본질입니다. 만장일치 1등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트로피를 받았어요.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를 위해 밤낮으로 폐지를 주우신 제 할머니께 바칩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저 가난해서 재능 못 펼친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이 제 재능을 살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진짜 음악이 뭔지 알았어요. 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온 객석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제게 달려왔어요.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할미는 정말 행복하다. 대회장을 나설 때는 석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트로피를 들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느려졌습니다. 숨도 자주 찼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다음엔 더 큰 무대에 설게요. 국제 콩쿠르도 나갈 거예요. 그래, 민준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네가 무대에서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단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 연주 많이 들어주셔야죠. 그럼, 그래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할미가 언제까지 곁에 있을 수 있을까?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12살이 됐어요. 국제 청소년 음악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어요. 숨도 자주 찼고 병원을 자주 다녔죠. 리어카는 창고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끌 힘이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집에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방에 누워 있었어요. 민준이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죠. 민준아, 넌 정말 잘 자랐구나.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지팡이를 짚고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민준이 바이올린 소리 들으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구나.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민준아, 할미가 언젠가 못 볼 수도 있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민준아, 할미는 네가 무대에서 빛나는 걸 봤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미 인생에 후회 없어. 민준이도 울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해, 민준아.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민준이는 창가에서 조용히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평온했습니다. 영정 속 아들 석호가 보였어요. 석호야, 엄마가 민준이 잘 키웠지?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눈을 떴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응, 그래, 민준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이 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다면, 이 아이가 꿈을 이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할머니, 아름답죠? 응, 정말 아름답구나. 민준이가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멜로디를 연주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평온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어요. 가난은 재능을 죽일 수 없었어. 사랑이 재능을 살렸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음악이 되어 영원히 남을 거야. 민준이 바이올린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리어카와 손주의 바이올린. 두 개가 하나가 된 이야기.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민준이가 무대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민준이의 연주처럼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길